안녕하세요. 애쇼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14일 화요일입니다. 모니카 마론의 슬픈 짐승 책 읽기 세 번째 시간 중 마지막 시간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슬픈 짐승의 원제목은 애니멀 트리스트인데요. 슬픈 짐승. 그것은 자신에게 전부인 사랑을 위해 그 하나를 죄한 전부를 포기한 주인공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의 강렬한 사랑과 이별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1989년 베르릴 장벽이 무너진 해에 독일 출신의 여자와 서독 출신의 남자가 만나는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단순한 연애소설이 아닌 서사적으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통일 이후 독일사에서 나타나는 동서 갈등도 엿볼 수 있고요. 서로에 대한 문화적인 충격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소설을 더 잘 읽기 위해서는 작가 모니카 마론에 대해 알아둬야 할 것이 있는데요. 모니카 마론은 1941년 동베를린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유대계고 아버지는 동일이었는데요. 당시 나치 시대의 유대인을 축출하기 위한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1935년 나치에 뉘른베르크 법이 공표되었는데요. 제7차 뉘른베르크 전당대회에서 히틀러는 제국의회를 소집하고 통칭 뉘른베르크 법이라 불리는 두 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대요. 그중 하나가 독일 혈통 및 명예보전법이었는데요. 이 법안은 독일인과 유대인의 결혼 및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원으로 유대인은 이제 피를 나누는 의료업계도 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45세 미만 가임기 독일 여성은 가정부로도 고용할 수 없었다고 해요. 이처럼 결혼을 할 수 없었던 그녀의 아버지는 친아버지죠. 친아버지는 떠났고 모니카 마론은 어머니와 함께 서독으로 이주하게 돼요. 그 이후에 서베를린에서 살았지만 어머니가 후에 동독 내무장관을 역임하게 된 카를 마론과 결혼하게 되면서 다시 동독으로 이주하게 되고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성장하게 돼요. 그 서독과 동독으로 이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되는데요. 이러한 작가의 경험들이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남과 북이 만약 통일이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는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며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소설 중에 서독 출신의 그가 동독 출신의 그녀에게 찬송가를 아니냐는 질문에 그녀가 모른다고 말하면서 어렸을 때 배웠던 스탈리 찬가를 장난스럽게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사랑하는 연인인 프란츠의 얼굴에서 당혹스러움과 경멸감을 읽습니다. 이처럼 이질감과 낯설음, 다른 배경에서 오는 문화적인 충격을 우리는 서로 끌어안고 서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소설이 더 무게감 있게 다가옵니다. 소설의 후반부를 읽고 나면 왜 그녀가 그토록 그에게 집착하며 그 기억만으로 살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 한동안 너무 슬픈 충격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해주고요. 동시대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도 해줍니다. 그래서 책 읽기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오늘 모니카 마론의 슬픈 짐승 세 번째 책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란츠가 12시 반에 내 몸에서 자기 몸을 떼고 옷을 입고 파이프를 채우는 냉혹함은 매번 나를 광포한 무방비 상태에 남겨놓았다. 나는 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했다. 나는 더 이상 버림받고 싶지 않았다. 그대를 차지하거나 아니면 죽는 것. 그 당시에 내가 무엇은 생각만 했고 무엇은 정말로 실행했었는지 더 이상 모르겠다. 내가 제때 저지하지 않으면 기어이 떠오르고야 마는 사건들이 있다. 정말 일어났던 일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은 사건들이다. 많은 일들이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못할 정도로 확실하게 내 눈앞에 떠오르지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리는 없다. 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헤니스트로프 고속도로 출구 근처에서 내가 교각을 향해 지주했을 수는 없다. 가을, 어둠이 깔린 직후였다.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었다. 헤니스트로프 1000m 헤니스트로프에서 1954년 6월 17일에 수천 명의 파업 철강 노동자들이 베를린으로 행진했었다. 판코프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헤니스트로프 사람들이 막 오라니엔부르크 뒤에 왔을 때 이미 그들의 발걸음 아래에서 장거리 교통용 96번 도로의 아스팔트 층이 진동했다고 했다. 나는 속력을 냈고 눈을 뜬 채로 다리의 오른쪽 기둥을 들이받았다. 내가 음독했던 어느 저녁도 있었다. 언제나 그런 것처럼 프란츠는 12시 반에 갔다. 나는 프란츠의 외투에서 떨어진 단추 하나를 손에 쥐고 울부짖으며 침대에 앉아 있었다. 나는 남아있는 와인을 마셨다. 처음에는 프란츠의 잔에 남은 것, 잔에 남은 것, 그리고 내 잔에 남은 것, 그 다음에는 병에 남아있는 것을 마셨다. 아테는 집에 없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목욕 가운을 벗고 복도에 있는 거울 앞에 서서 위쪽에서 내리비치는 무자비한 불빛 아래서 벌거벗은 내 몸을 관찰했다. 배와 어깨에 불그스레하게 대리석 무늬가 생긴 피부, 어머니의 무거운 분홍빛 가슴을 생각하게 하는 최근에 너무 살이 찐 물렁한 가슴, 무릎 쪽에 약해지는 근육, 프란츠가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외모를 가진 사람은 아직 사랑을 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을 받을 수는 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5, 60알의 약을 오렌지 주스에 넣고 믹서로 갈아서 스티슨 걸쭉한 즙을 몇 모금에 나눠 마셨다. 아마 나중에 그것을 토했을 것이다. 어쨌든 나는 다음날 아침 정확하게 특별한 이상 없이 잠에서 깼다. 물론 나는 죽고 싶지 않았다. 더구나 죽은 채로 있고 싶지는 않았다. 내 상황을 변화시키고 싶었다. 내가 당시 했거나 하려고 상상했던 모든 것은 다만 내 상황을 변화시키겠다는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은 내 능력이 미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예를 들면 이런저런 방식으로 나를 죽임으로써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했다. 나 자신의 죽음보다는 프란츠의 아내의 죽음을 나는 더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소망을 이룬 일에 결부되어 있을 위험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죽음에 앞서 그녀가 어떤 병에 걸려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것은 프란츠를 동정심에 묶어둘 것이고 심지어는 아내에 대한 사랑을 다시 일깨울 수도 있을 것이다. 프란츠가 제의식으로 괴로워할 만한 죽음은 아니어야 했다. 자살은 최악의 재앙이었을 것이고 자동차 사고도 마찬가지였다. 택시에 탔다가 당한 사고였다면 괜찮겠지만 그런 사고가 치명적 결과를
닿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사실 비행기 추락사고만이 확실하게 갑작스러운 죽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숙명적인 일이라는 생각에 프란츠의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비행기 사고는 나의 결정에서 빠졌다. 무지한 많은 희생자들을 불가피한 죽음을 떠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프란츠의 아내는 프란츠 없이는 절대로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 그녀가 프란츠 없이 비행기를 탔다 하더라도 그리고 비행기가 우연히 추락했다 하더라도 프란츠가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때 내가 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증명할 만한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프란츠가 과연 그때까지 안전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깨부수고 갈망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선택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인지 그에게 들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나를 선택할 각오가 되어 있었는지 프란츠 안에서 나를 만났고 내 안에서 프란츠를 만났던 그것만을 선택할 각오가 되어 있었는지 나는 절대로 물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파르지파를 납치했었고 그것을 위해서 지빌레는 발레 의상을 포기했으며 프란츠의 아버지가 죽을 수밖에 없으리라는 생각을 할 때 루치의 빈클러의 영상 안에서 그것이 빛나고 있었다. 어찌어찌하여 아내가 죽은 후에 프란츠는 새 아내가 필요한 호라비가 되었을 것이다. 그는 고백을 면하게 되었을 것이다. 프란츠에게는 그녀의 죽음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가 그것을 원했었는지는 모르겠다. 기억하는 일이 내게 힘이 든다. 내 눈이 그렇듯 나의 기억도 역겨운 광경이나 골문 상처, 토사물을 회피한다. 피곤이 부드럽게 내 눈꺼풀을 덮는다. 마치 내가 죽어있고 누군가가 내게 마지막 봉사를 해준 것 같다. 이런 행동은 영화에서만 본 것이다. 그렇게 두 눈을 감으면 나는 프란츠를 발견한다. 팔에 회색 걸투를 거치고 브라키사우루스 아래 내 옆에 서 있는 프란츠. 아름다운 동굴이군요. 프란츠가 말한다. 그러면 내가 말한다. 그렇죠. 아름다운 동물이죠. 그러나 오늘 나는 끝까지 회상하려고 한다. 그리고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나는 프란츠를 기다리는 일을 끝낼 것이다. 그 고백이 없다면 내게는 프란츠의 사랑의 맹세도 가치가 없었다. 그런데 프란츠의 아내가 죽어도 내가 그 고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후 나는 그녀의 죽음을 여러 가지로 변형시키며 상상한 일을 포기했다. 그 대신 그녀를 뒤쫓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가 점심 1시 반과 2시 사이에 집에 온다는 것을 프란츠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 그 시간쯤 2시간 동안 박물관을 나올 핑곗거리가 있을 때면 나는 프란츠의 집이 있는 거리로 가서 지하철역 방향으로 난 길을 한눈에 잘 볼 수 있는 곳에서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프란츠는 파자넨 플라츠 근처 베를린 치고는 조용한 편인 좁은 거리에 살고 있었다. 거리의 한쪽은 오래된 너도밤 나무와 플라타나스가 우거진 공원과 맞닿아 있었다. 제국 창건기 호화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원이 화려한 전망을 제공했는데 그 주민들 가운데 프란츠와 그의 아내도 있었다. 우리가 전화를 할 때 프란츠가 창문을 열면 가끔 나무들 사이에 둥지를 튼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항상 정확하게 왔다. 조금의 오차도 찾아볼 수 없고 흐트러짐 없는 쟁 걸음으로 지체할 수 없는 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 언제나 서둘러서 왔다. 이웃 건물쯤 오면 그녀는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에 손을 넣어 더듬거리지 않고 현관 열쇠를 꺼냈다. 한 번은 그녀가 이웃집 여자를 만나 얼마 동안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이야기에 덧붙여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팔을 잡거나 친숙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는 거리를 유지했다. 그녀는 손짓도 하지 않았다. 한 손으로 상의 단추 장식을 잡고 다른 손은 허리 높이로 가방에 넣고 있었다. 웃을 때는 머리를 옆쪽으로 기울였고 어린 소녀처럼 코를 찡그렸다. 이 웃음까지 포함해서 그녀에게선 거슬리지 않는 점을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찾으려고 했던 것, 프란츠를 나타내는 어떤 특별한 점은 보이지 않았다. 그가 그녀와 함께 살았으니 검은 머리나 빨간 머리 키 큰 여자가 아니라 작은 발이 멀리서도 내 눈에 띄었던 이 자그마한 금발 여자와 함께 살았으니 그의 눈에 그녀를 유일무이하게 보이게 했던 어떤 점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뭔지 눈에 띄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간 후에도 떠나지 않고 그녀가 창문을 여는지 아니면 잠시 후 쇼핑 바구니를 들고 다시 집을 나갈 것인지 기다렸다. 범죄 영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울란트 거리에 있는 슈퍼마켓까지 그녀를 따라간 일도 있었다. 나는 한동안 거리에서 기다리다가 따라 들어가 그녀가 프란츠를 위해서 무엇을 사는지 살펴보면서 나도 똑같은 것을 샀다. 내가 어느 날 그녀에게 말을 걸을 수도 있었다. 어쨌든 100번 혹은 그보다 더 많이 그렇게 할 거라고 마음먹었었다. 그녀가 지하철에서 나올 때 우연인 것처럼 그녀에게 다가가 남편의 동료라고 나를 소개하고 언젠가 그녀가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 한눈에 다시 알아볼 수 있었다고 주장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이 근방에서 볼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남아 잠깐 산책을 하는 중이었다고 말하려고 했었다. 우리 박물관과 그녀의 남편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어쩌면 그녀가 자신과 프란츠의 집안으로 나를 초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그녀와 얼마나 자주 얘기를 했는지 프란츠가 나를 떠나는 12시 반과 마침내 첫 전차가 다니는 4시 반 사이 전차 운행이 시작될 때야 비로소 나는 잠들 수 있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은 절망적인 밤 시간을 내가 그녀와 마주 앉아 있었고 그녀에 대해서 프란츠가 얘기하지 않을 점들을 알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녀가 내가 나누었던 대화 중 어느 것이 한 번뿐이었던 실제 대화였는지 그것은 다른 대화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대답들이 그녀가 직접 내가 했던 대답들과 서로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프란츠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녀도 보다라는 말을 할 때 제인이라는 단어 대신에 샤오엔을 사용했고 집에 가다라고 말할 때 now out again 대신에 I'm again이라고 한 것뿐이었다. 그녀 역시 울릉근교 출신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으니 그런 것도 미리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내가 바라던 대로 그녀가 집 안으로 나를 초대했다. 프란츠의 소재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 있었고 햇빛이 흘러넘치는 공간을 통해 가니 공원의 나무 꼭대기들이 보였다. 내가 가끔 전화기를 통해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던 새들이 둥지를 들고 있는 나무들이었다. 상간 쇠곡이 있는 제국시대 서랍장은 상속받은 것이고 유리 진열장도 마찬가지라고 그녀가 말했다. 그 말은 취향보다는 부에 적용돼야 할 변명처럼 들렸다. 우리는 사냥 모티프가 그려진 영국 찻잔으로 차를 마셨다. 영국제 찻잔이라는 것은 프란치 아내가 부엌에서 우유를 가지러 갔을 때 찻잔 받침에 바닥에 찍힌 마크를 보고 알았다.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아 왼쪽 팔꿈치를 오른쪽 손으로 받치고 턱을 왼손 손바닥 볼록한 부분에 괴고 있었다. 그녀가 나에 대해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의 주의력은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까지 우리 박물관의 진열 상자 중 하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아이들의 주의력과 같은 종류의 것이었다. 나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보였는지는 물론 모른다. 그러나 추측해보면 내가 불편해하는 모습을 그녀가 알아들었을 것이고 그녀는 그것을 그 기이한 시대 동안 위축된 나의 사고 형식 상태로 돌려놓거나 익숙하지 않은 중산층의 화려함을 보고 내가 문화적 쇼크를 받은 것이라고 이해했을 것이다. 누가 알겠는가? 어쨌든 그녀는 내 얼굴에 혈관종이라도 있는 것처럼 무조건 이런 도전에 용감하게 맞설 의향이 있는 것처럼 나를 대했다. 박물관의 어느 부서에서 이러냐고 그러가 버렸다. 그 유일무이한 브라키오사우루스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할 때 나는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반짝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머리를 옆쪽으로 기울이고 노골적으로 승리의 기쁨을 드러내며 나를 자세히 관찰하더니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손이 떨려서 담배를 비버 껐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